오디오북 제93권 다시 몸으로.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방랑자처럼 새로운 녹음 스튜디오를 찾아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스튜디오랑 약간의 일정 조율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새로운 녹음 스튜디오를 찾아와 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네. 여기가 약간 세팅이 어려운 전문 녹음실? 훨씬 전문적인 녹음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기계 사용법도 어렵고 물론 그만큼 음질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마이크도 약간 저희가 쓰던 거랑 다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상태가 약간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께 좀 좋은 음질로 방송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해요. 맞아요. 잘 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약간 지쳤어, 세팅하느라. 저희 지금 세팅을 1시간 했거든요. 어느 스튜디오를 가도 이렇게 오래 세팅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음질이 좋은 첫 방송이 올해의 첫 방송이 간다면 만족한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어쨌든 이게 녹음이 다 잘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겠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첫 책 다시 몸으로입니다. 저희가 특별편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학문의 해로 선정해봤는데요. 중국과 한국 여성 작가 SF 작품집인 다시 몸으로를 첫 책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것이 너와 나를 새로이 알아가며 시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대본을 써놨지? 뭔가 여러분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게 무슨 말투죠? 그래서 어쨌든 학문의 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도입부로 왜 다시 몸으로여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되게 책 서문처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국경을 넘나드는 작품을 읽는 것이 또 저희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을 쓴 작가는 총 6명으로 한국의 SF 여성 작가 3분, 중국의 SF 여성 작가 3분이 참여하셨습니다. 한국 작가진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김초혁 작가님, 재와 물거품, 달리는 강하다 등을 집필하신 김청귤 작가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1000개의 파랑 등 걸출한 작품을 쓰신 천설란 작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중국 작가진은 삶을 훔친 소녀, 별을 어떻게 이어지나 등을 집필하고 중력상 최우수 단편 소설상, 미국의 테란상, 중국의 성운상 등을 수상한 저우원 작가님, 1999년 데뷔 이후 중국 여성 작가 최초로 중국 양대 SF 문학상인 성운상과 은하상을 모두 수상한 청징보 작가님, 성운상을 다수 수상하였고 비평가이자 문화연구자로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왕환희 작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옴기니는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 책에 기획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희삭 작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2023년 김초엽, 김청귤, 청징보 작가님이 참여한 한중 여성 작가 대담에서 김희삭 작가님이 최초 제안한 것을 계기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책 다시 몸으로는 몸이라는 신체성에 대해서 작가마다의 독특하고 반짝이는 생각들을 담아낸 SF 한중 여성 작가 단편집입니다. 1부는 기억하는 몸, 2부는 조우하는 몸, 3부는 불가능한 몸을 소재로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팔고 소통하던 노동의 현장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내몰렸고 도시의 남은 건물은 인간의 투명한 감옥이 되었어.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밖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일 뿐이고 만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247쪽 철의 기록 중. 그렇게 점차 자본이 특정 소수만 건물을 소유하도록 변화하면서 인간의 대부분이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됐어.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도 몸을 소유하지 못한 거야. 내 몸을 갖지 못해 타인의 몸을 빌려 살아가. 247쪽 철의 기록. 몸의 축소, 다시 몸의 확장. 일단 아까 저희가 줄거리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는 김초엽, 저우원 작가님, 2부는 김청귤, 청징보 작가님, 3부는 천설란, 왕환희 작가님이 이렇게 페어를 이루어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게
처음부터 이 소제목, 뭐 기억하는 몸, 좋아하는 몸 이런 소제목에 해당하는 콘셉트를 주고 글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일단은 몸이나 신체성에 대한 커다란 주제로 글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어떤 유사한 글끼리 묶어서 이제 소제목을 정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글들은 3부인데 3부가 주제가 이제 소제목이 불가능한 몸이거든요. 근데 이 천선원 작가님, 원칸이 작가님한테 불가능한 몸에 대해서 써달라고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몸에 대해서 써달라고 한 걸까?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읽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제목이랑 그 안에 있는 단편들이 소제목이랑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큰 범위를 정한 건지 아닌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글을 다루면 좋았을 텐데 시간상 6편의 작품을 다루기 어려워서 마지막 3부를 이루는 천선란 작가와 왕칸이 작가의 작품 철의 기록과 옥 다듬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올린 야박한 새를 천선란 작가님 작품으로 했는데 그때 천선란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천선란 작가님 작품은 죽음과 붙어 있다. 그리고 이끼숲을 가장 좋아하는데 프롤레타리아 소설이라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번 작품인 철의 기록 역시 죽음과 붙어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프롤레타리아적인 발언, 뉘앙스, 어조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한세님 말씀에 대해 동감하는 게 죽음에 대한 내용도 그런 분위기도 들어있고 프롤레타리아적인 분위기도 좀 강하게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일단 이 소설은 세계관이 조금 은유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게 고통이나 어떤 감각이 좀 제거된 옴니아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옴니아로부터 모두가 감시받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1984에 나오는 그 빅브라더 모티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저에게 익숙한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서술 방식이 1335년 1335월 31일에 주인공의 백사라는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대화체의 서술이 있고 그 이전 날짜, 그 날이 오기까지의 어떤 기록들이 좀 번갈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대화가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사 그리고 독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독자도 백사처럼 이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쭉 쫓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서술인데 사실 저는 처음엔 이게 헷갈려서 날짜가 1335월이니까 일단 저에게 익숙한 날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전 일이야 이후 일이야 하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이게 무슨 흐름인지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천선란 작가님 다른 작품을 읽었을 때도 천선란 작가님이 약간 이런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일기라기보다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어떤 작품은 그런 구분 없이 회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혹은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서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작가님의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요새 좀 이런 거를 시도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품은 날짜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대로 좀 주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는 날짜를 확인해 가면서 같은 날짜끼리의 이어짐을 신경 쓰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는 확실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쭉 헷갈린 대로 읽고 그 다음에 날짜를 좀 의식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았어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고? 이 소설에 나오는 옴니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4의 빅브라더랑 흡사한 존재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되게 거대한 감시체제. 근데 이제 이 옴니아가 인간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육체의 어떤 고통과 감각들이 있고 이걸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약간 반란군 인간들의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등장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과도 뭔가 계속 연결되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살아있다라는 게 사실 어떤
고통의 감각까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해요. 삶과 죽음이 극단이 아니라 양면인 것처럼 고통과 삶의 감각도 양면으로 붙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제거했을 때 삶이 진정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라는 걸 결국에는 인간들이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찾아서 천국처럼 보이는 지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좀 읽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고통이 곧 성장인가?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야지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옴니아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위해 총감칩이라는 걸 신고 살아가는데 이제 고통이 없으면 죽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는다는 거는 끝이라는 의미니까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아파야 하는가? 내가 고통을 느껴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위협으로서 소위 말하는 어떤 폭력으로서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죠. 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칼에 베었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끼면 얼마나 깊게 베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피를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감염이나 이런 것에도 당연히 취약해지고 할 테니까. 근데 동시에 이 이야기에서 죽음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통이 없다면 생명체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전자의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고통이고 제가 느끼기에 후자의 고통은 전 다른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사회적인 고통이다. 관계에서의 고통이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고 싶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맞아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왜 맞게 되었는가. 이 맞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맞음으로써 나에게 생성된 어떤 멸시나 수치의 감각. 왜 나는 맞아도 되는 인간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빚을 져서 쫓기게 된다던가 이런 건 사실 그 물리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엮여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1대1 맺음 뿐만이 아니라 집단과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훨씬 죽고 싶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옴니아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전자의 폭력,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자체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옴니아가 총감칩의 결합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자인 3의 피부를 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굉장히 죽음과 가까운 세계관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성장이란 걸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강제된 노동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런 인권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의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의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게 없다면 결국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전자의 고통, 물리적인 고통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지만 후자의 관계로서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 관계 맺음에서 오는 거라면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도 항상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 옴니아의 세계에서 사실 아무도 성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할 수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진정 살아있음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삶이라는 게 결국 성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나가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건데 옴니아의 세계는 되게 정체되어 있고 고통이 제거되면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떤 의지나 열망이나 이런 어쨌든 좋든 나쁘든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도 사실 어떤 면으로는 죽음이랑 가깝지 않나? 그렇죠. 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죽음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사실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삶의 감각이 이렇게 고통의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쯤에 불안 증상이 되게 심해서 공황이 이렇게 비슷한 증상으로 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제 공황 비슷한 증상이 오면 공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현실과 너무 유리되어 있는 약간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려 약간 현실로 다시 돌아오려고 약간 저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스스로. 뭐 엄청 세게는 아니어도 약간 뺨을 치거나 스스로 이렇게 얼굴을 치거나 아니면 손을 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서 조금 아프게 해서 통증으로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살아있다는 감각은 이런 통증의 감각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들었던 내용이 우울증과 자해사고가 같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자해행동이나 그런 자해행동이 주는 통증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되게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감각이랑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나의 몸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나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고 그게 나쁜 감각, 뭐 아픈 거,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포함해서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식이 현실에서 멀어질 때 통증을 통해서라도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애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통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고통이란 게 결국 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신체라는 아주 직물적이고 생물적인 것이 고통과 다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이었던 달고 미지근한 슬픔에서 현존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현존감이라는 감각과 이거를 같이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궁금할 때는 다시 김초엽 작가의 달고 미지근한 슬픔을 가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주제가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만 이게 내용상 약간 설명조의 서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각적인 묘사가 되게 많거든요. 영화처럼. 그래서 상상하기에는 쉬운데 뭔가 저에게는 약간 초반부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게 서술이 쭉 이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서술조의 이야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대사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뭔가 이게 서술자의 시야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약간 추리소설처럼 뭔가 조금의 단서만 주면서 독자가 이제 그 퍼즐을 꿰맞추어 가는 식의 서술이었는데 저에게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근데 이게 장르 문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냥 약간 개인 호불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천선란 작가님이 사실 원래 대사를 되게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백사에게 건네는 주인공의 대사가 이 책의 명대사로 엄청 돌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나 이 대사 어디서 봤어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문장이긴 했는데 근데 저에게는 약간 너무 갑작스러운 낭만처럼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결말이 약간 뜬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 비해서 갑자기 마지막 문장만 너무 아름다워. 갑자기 너무 로맨틱해.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읽었을 때는. 이제 주인공이 백사에게 가지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선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못 잡아챘던 것 같아요. 못 잡아채서 다시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이게 백사에게 계속 로맨틱한 감정선이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의 고백이 나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백사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고 못 느꼈고 저는 그냥 그게 신체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타인과 피부를 맞닿는다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왜 그것이 하필 뭐 손과 손이나 그쵸. 발바닥과 발바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입술과 입술이냐? 그냥 그거는 약간 그 순간의 어떤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고 특별히 그게 로맨틱한 걸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뭐 느꼈냐면 그 끝을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순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첫 장면이 또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어차피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날짜도 얽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작가님이 당연히 의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순환의 느낌, 얽히는 동시에 순환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 그런 느낌을 의도하셨다면 저한테는 그게 잘 다가왔다. 저는 로맨틱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뭐 둘이 특별한 사이이긴 하겠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제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야기 바깥에 있는 스토리였겠지만 백사에 대해서 계속 스페셜한 어떤 되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거 로맨스의 감정으로 읽어서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로맨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별한 건 맞으니까. 근데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왜 그 사람이 특별할까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오히려 아쉬웠던 건 그 저랑 라일라님이 아까 도입부에서 한 줄 읽기를 했잖아요. 이 책에. 그게 사실 같은 쪽에 있는 내용이고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여기서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 것이 곧 누구도 몸을 소유하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 책의 결말까지 읽으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문장 자체가 좀 비약이라고 느꼈어요. 이거를 설득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라일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관 자체를 어떤 비유나 은유라고 읽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환경 이런 걸 다 폭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 공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곧 몸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를 설득해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뜨죠, 거기도. 네. 그래서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읽으면 옴니아가 자기 몸을 가지기 위해 이 도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공간이라는 거.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저렴한가? 어쨌든 이 공간이라는 것이 곧 옴니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읽으면 이해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공간을 몸으로 삼지 않는 저는 그냥 사람이니까 이 어떤 나의 공간이 주는 안식처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곧 나의 몸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칸이 작가의 옥 다듬기로 들어가 볼까요? 옥 다듬기. 근데 왜 다듬기일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번역체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게 옥 다듬기가 처음에 제목이 나오면서 옥 다듬는 것에 대한 명문장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 초반에. 두 문장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옥 다듬기라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뭔가 인용구처럼 뭔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6편의 이야기들 중에서 마지막인 이 옥 다듬기 이게 마지막 단편인데 이게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저는 그 옥 다듬기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나라 말 중에 옥석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 도입부에 옥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그 문구가 원래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옥 다듬기의 원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면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 제목이고 이 두 개의 문구가 한국 독자를 위해 삽입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했고 저는 그 두 개의 문구를 읽고는 중국에서 옥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본성처럼 쓰나? 우리가 옥석을 가리다고 할 때처럼 그래서 옥이라는 단어를 고르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사실 중국 문화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 이해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제목을 처음에 그냥 쓱 읽고 넘어가거든요. 읽다가 다시 저는 앞으로 돌아와서 제목이 뭐더라고 다시 본 다음에 왜 이 제목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요. 사실 모든 작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옥다듬기여서 왜 옥일까? 왜 옥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는데 결국 저는 답은 못 찾았던 것 같고 그 위가 옥이잖아. 그쵸. 그 위가 옥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옥다듬기? 옥자를 중국어로 위라고 읽는 거야. 그건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그 위하고 괄호 열고 옥옥자가 써 있잖아. 아, 그래서 그게 위예요? 왜 걔를 옥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형태가 옥이라는 묘사는 봤는데.
그 위가 음. 옥이라서 진짜 그래서 옥이라서. 이 과정 자체가 그 위를 다듬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치 그건 맞아. 어. 위라는 단어 자체가 옥인 건 제가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위가 옥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얘가 뭔지 모르지만 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문화권에서는 옥을 되게 귀한 보석으로 치니까 그래서 이거 어쨌든 얘가 옥을 상징하는 뭔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몸을 이제 다듬어가는 내용이 이 소설인데 이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일단 제가 옴니버스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야기가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옴니버스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압박적인 부모와 어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뭐 의료 분쟁, 뭐 내밀한 감정을 공유하는 거의 양면성 이런 것도 등장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위가 기본적으로 감각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약간 사람들을 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 부분 보고 너무 웃었어요. 우리 인공지능 또 아무 죄도 없이 사람을 홀리는 걸로 취급됨.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사람들을 홀려놓고 제가 나를 홀렸다고. 심지어 지네들이 개발해놓고 지네들이 나를 홀렸다고 내가 홀렸다고. 맞아. 근데 이게 제가 이 사람들이 위를 보고 갖는 감정들이 되게 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약간 마음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대인들의 마음이 되게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고 현대인들이 뭐냐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동시에 자기 공간을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근데 거리는 두고 싶어. 이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모순적인 마음이 현대인에게 되게 강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읽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현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이 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라일라님의 이 해석이 진짜 신기했는데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일단 나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이후에 사람한테 좀 관심이 없긴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싶어하는 동시에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대면 사회가 잠깐 끊겼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훨씬 많이 쓰고 그러니까 사회성도 약간 떨어지는 행동들이 계속 인터넷에 등장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건 사실 약간 젊은 사람 한정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반면에 SNS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 서로한테 관심이 많고 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어하고 친구도 사귀고 싶어하고 관심도 받고 싶어하고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예 남남처럼 살고 싶진 않고 연결은 되고 싶은데 근데 그 대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위가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최적이지 않나? 왜냐면 위는 감각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데 원래 내가 노력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저 사람과 공동체가 된 것 같은 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줘. 하지만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점은 공감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은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건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친해진 이후에 좋은 것만 갖고 싶은데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렇지만 친해지고 싶어는 해. 맞아. 근데 이게 약간 밈처럼 돌았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밈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가 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진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싶고 힘들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걸 욕망은 있어. 욕망은 이해해.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다들 뭐랄까? 그게 사실 불가능한데. 그렇지. 근데 저는 위가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청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처음 에피소드가 이제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했던
그리고 친구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수술을 받는 청소년이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음. 이렇게 되면 그대의 독법에 따르자면 천설란 작가의 작품하고 또 이어지는 거야. 그쵸.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 인공지능으로 식물인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가족들을 속이는 의료사고, 어쨌든 둘 다 의료사고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인공지능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우정이 됐든 어떤 가족을 살리고 싶든 뭔가 타인과의 연결감을 더 편하고 손쉽고 아무튼 더 깊은 내밀한 연결감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는데 결국은 계속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결말로 흘러가거든요. 사실 위에게 좋은 결말로 위를 다듬는. 네네네 그런 결말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게 되게 모순적이다.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계속 현대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현대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설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어서 이게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라일라님은 요새 사람 많이 만나고 저는 요새 사람 하나도 안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전 되게 뜬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뜨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뜨냐면 이게 별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너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결말인 거야 나한테. 맞아. 너무 사실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렇다기보다 너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의 결말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실현된 거면 지금 우리가 수많은 디스토피아물 해서 로봇이 인류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냥 인류 위기야.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인류가 지구 특히 자연에 해온 모든 것이 되갚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다 죽는 것이다. 결국은 인류가 멸망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거 진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이야기가 뻗어나가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라일라님이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뭐 비슷한 얘기긴 하죠.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AI를 훨씬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위를 통해 감각을 공유하면서의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라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간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고 위만 다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방식이 전 좀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이야기 아옌하고 링롱 이야기에서 둘이 이 위를 써서 애무를 하면서 서로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를 공유하고 결국 근데 이 뒤에 밝혀진 이야기를 따지자면 그 감각이 진짜 그 감각인지도 알 수 없게 되나? 그 순간은 어쨌든 둘은 모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서술이 되게 좋았고 모든 것이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라도 모든 게 좋을 수 없다. 이런 게 특히 제가 요새 챗GPT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그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저는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여성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위협을 이렇게 찌르고 가는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랑도 사실 연결해서 되게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일단 위 자체가 인공지능이니까. 저도 보면서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가 있나. 이 기술을 사람이 활용할 만한 인류가 그만큼 윤리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되어 있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전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이랑도 사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인공지능 이야기 사실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 예전에도 막 엄청 여러 번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작품 읽을 때. 많이 나오죠. 일단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라 언급되는 게 다 일단 인공지능이 아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다들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할까? 우리의 지능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맞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존하는 이 지능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썩어 나자빠지고 있는 판국에 왜 인공지능을 만들까?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옴니아처럼 이 철의 기록, 천선란 작가님 철의 기록의 옴니아처럼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거를 작가들이 본능적으로든 의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인공지능 나올 때마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의 지능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 만들어봤자 다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야 진짜 완전.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 현대인의 모순된 욕망이야. 노력하지 않고 나는 똑똑한 지능을 얻고 싶어. 나를 도와주는, 나의 계산을 돕고, 나의 생각을 돕고, 내 문장을 대신 써주는 놈을 나는 얻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지능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지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혹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든지 그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지. 되게 꼰대스러운 발언이긴 하네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이 무수한 교훈을 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맞아. 역시 독서를 강제로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 걸까? 독서 디스토피아 시대가 온 걸까? 독서를 해도 잘 읽어내질 못하는데 참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고요. 얘도 이게 옥다den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현대적이면서도 되게 근미래적이면서도 뭔가 저는 이 옴니버스 이야기가 좀 잘 결합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마지막 부분은 저도 약간 떴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흐름은 좀 자연스러웠다. 이 위가 주는 여러 가지 면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도 조금 떴지만 그래도 되게 미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되게 아름답게 그 장면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데도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떴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말한 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끝나서 당황한 거지. 사실 그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에 비해서 되게 커져서 아니 갑자기 이런 우주적인 이야기로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장면 저는 되게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난 너무 무서웠는데. 무섭기도 하죠. 무서울 정도로. 맞아. 무서우니까 사실 아름다운 것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게 마지막 결말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청이라는 회사가 왜 이 위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는가를 보면 고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접근법인 거. 제가 본 지금까지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법 중에 가장 신기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의 독해로 돌아가서 천선란 작가의 철의 기록으로 돌아가서 역시 고통만이 자아실현과 성장을 만들어내는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고통으로 성장한다면. 니체다, 니체야. 니체는 죽었다. 인공지능도 성장시키려면 결국 인공지능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가? 그런 결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편하게 자란 놈들, 실패를 모르고 자란 놈들이 철 안 든다는 것도 이런 것의 광의적 맥락인가? 다 조상님들의 그런 경험적 지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옥다den기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3부만 이야기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6편을 쭉 요약해 볼 때 제가 느낀 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그래서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인 것 같아요. 이 3편, 한국 작가분들의 3편이 전부 다 이 몸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 감각이 진짜인가? 이 삶이 진짜인가? 이런 가짜면 진짜가 따로 있는 건가? 그리고 가짜와 진짜의 경계에는 마치 빅브라더 같은 그런 어떤 거대하고 냉정하고 아주 그런 거대한 사회체제가 개인을 압박하는 형태의 구조가 있는 이런 게 한국적인 몸에 대한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3편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압박받으며 살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리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의 단편도
이 가짜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진짜 현존감, 진짜 살아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고, 김천규 작가님의 단편도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진짜 인간은 뭐냐, 이런 내용이었고, 천슬란 작가님도 삶을 느끼게 하는 진짜는 뭐냐, 이 진짜 빼앗긴 몸과 진짜 고통은 뭐냐, 이런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자면 진짜냐 가짜냐를 한국인이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그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진짜 가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 안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인 저희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 납득하기도 쉬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 작품들은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고, 반면에 중국 작품들을 보면 이제 저우원 작가님은 어떤 기억과 자아의 관계, 그래서 언어에 대한 내용을 좀 곁들인 느낌이었고, 청진보 작가님은 이제 시간여행, 그리고 왕카이 작가님은 감각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얘기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작품들에 비해서 한국 작품들이 좀 더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경향도 크지 않나. 우린 빅브라더식의 디스토피아를 너무 좋아한다? 익숙하다? 맞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 작품들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몸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한국 작품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몸에 집중한 내용들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작가님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사실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랄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야. 저는 사실 몸이라는 것 자체에 가장 천착했다고 느껴진 작품은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세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써가지고. 녹음이 이렇게 뭐랄까 힘이 드는, 품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청진보 작가님, 라일라님 시간여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그 시간여행이라는 것이 결국 몸으로 매개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고전적인 SF면서도 이 시간여행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국의 그 특유의 설화적인 분위기랑 맞아. 엮어서 전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뭐시여? 이랬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낯설어서 낯설고 너무 설명이 많아서 이게 뭐시여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걸 몇 번 곱씹은 결과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몸을 잘 이야기한 거는 오히려 그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했어요. 그리고 그 저우원 작가님 네. 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왜 우리가 기억을 잃으면 내가 나인가? 그러니까 그거잖아, 기억을 결국. 완전히 잃은 사람이 나인가, 그 자아와 기억에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내 몸이 나인가인 거지. 내가 기억은 없지만 이 몸이 나라고 주장하면 내가 나인가? 그치, 나가 무엇인가? 결국 그건 거지. 그리고 저는 이 랄라는 전체적인 감상 얘기 중 저는 편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책 편집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기획된 작품은 반드시 기획의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죠? 어느 출판사도 들어주지 않는 나만의 공허한 외침? 이거는 특히 제가 봤을 때 김희석 작가님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 의도란 게 뭔가 이런 대작을 기획해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짰는지. 가벼운 마음이더라도 재밌겠다 이런 거라도 좋으니까 왜 이렇게 기획이 되었는지 저는 알고 싶고 들었으면 좋겠고 라일라님이 도입부에 말씀하신 이게 주제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특히 그래서 이 책이 기획의 말이 없어서 기획의 말이 없으면 저는 역자의 말이라도 있거나 뭐 기획의 말이나 역자의 말이나 같은 사람이 쓰게 되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태도가 다르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작가의 말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서 오히려 이 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기획된 작품은 완결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표지도 좀 아쉽죠. 다소 아쉽죠. 그래서 김희석 작가님이 쓰신 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짧고 이런 기획의도를 담기에는 저희도 뒷표지에 써 있는 글이니까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보다 좀 더 길게 왜 이렇게 했는지가 있으면 읽을 때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중 SF 여성 작가 단편선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 설정만으로도 되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첫 책으로 고른 것도 있었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또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2026 새로운 안내 이미지를 올렸는데 저희가 거기에 포스타입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계좌나 팟빵 포스타입에 후원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타입에 저희가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세서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그래서 저희 그 오류인데 이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발견을 저희가 너무 늦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스타입에는 후원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계좌나 아니면 팟빵 채널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언제든지 저희 후원 창구는 열려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 바이브레이터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낯서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연구서예요. 저희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읽고 더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미리 보시지 않아도 저희와 함께 방송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실 분들은 이제 책 두께를 보고 다소 겁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아주 많은 쪽이 각주예요. 네네네. 거의 3분의 1이 각주지. 진짜 양심대 3분의 1은 아닌데 3분의 1은 아닌데 상당한 쪽이 각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읽어보실 거면 저는 시도하셔도 좋다. 이제 그런 류의 책이 항상 그렇듯이 서론이 문제거든요. 서론이 약간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론을 읽지 마세요. 대충 1장, 아무튼 1장, 2장 상관은 없어요. 대충 흐름이 있으니까 그 초반부부터 그냥 읽어보시고 네. 한 100쪽만 읽어보시면 그 다음은 슬슬 넘어가니까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정한세? 네. 같이 지친 라일라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첫 방송이니까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4월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